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10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 진행을 맡게 된 KBS 기자 설경환입니다. 최근 대선 시계가 부쩍 빨라진 느낌이죠. 민주당은 최종 후보 결정일을 2달 가까이 남기면서 후보 간 경쟁이 한층 고조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경선 구도가 짜여지면서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덩달아 각 후보들의 호남 구애 행보도 잦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호남민들은 후보들의 기대만큼 마음을 주고 있는 걸까요? 또 현재 펼쳐지고 있는 대선 구도를 바라보는 호남의 민심은, 더 나아가 호남의 여론 지형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사토론 10에서는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전국을 짚어보고 호남 민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나오셨고요. 경기대학교 박상철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킹핀 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선 일정이 상대적으로 빠른 민주당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죠. 당내 경선 후보가 6명이지 않습니까? 이 후보마다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호남 구애 행보를 좀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의 정치 지형 특성상 호남을 전략적 요충지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첫 질문인 만큼 소개 순서대로 이 노동일 교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호남 민심, 호남 여론이라는 것은 여러 정치 세력에 다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이제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 지역 민심은 정말 그 지금의 여당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 됐었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서 호남 지역의 여론에 어떤 세를 업어야 전국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일단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국적인 지지를 얻어서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여야 호남 지역의 민심이 모이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먼저 잡아야 결국 그런 두 가지가 선순환되는 뭐 그런 구도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뭐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그 후보들이 호남 지역에 구애를 하고 호남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호남 민심의 양면성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상철 부총장께서는 혹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비슷한 견해입니다. 역시 이제 호남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새로운 계승자를 정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이번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호남민한테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런 뭐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요. 네. 일단 호남이라는 곳이 뭐 권리당국이라든가 선거인단이라든가 그런 그 양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지하는 유권자 지지층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 진보 진영의 그 후보 중에서 대권을 장악할 만한 사람을 골라낸 것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호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양적인 측면에서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측면에서도 이제 공을 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쩌면 정권 재창출의 주역을 호남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지역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후보들이나 심지어는 배우자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네. 나서는 것이 이제 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선구안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도 좀 읽히는 대목인데, 오승용 대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할 만한 얘기를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중도화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호남 포용 전략과 5.18 수용과 같은 국민의힘 중도화 전략의 호남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어떤 성패, 확장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이야기를 민주당에 좁혀본다면 선거 국면이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선거인단 수가 호남이 사실상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수도권이 지난 19대 기준으로 보면 63만 명입니다. 민주당 선거인단이 지난 19대 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호남은 지난 19대 기준으로 23만 4천 명입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호남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이 영남은 호남보다도 오히려 선거인단 수가 더 적습니다. 18만 9천 명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63만 명의 선거인단도 사실 직간접적으로 호남과 연계되어 있는 선거인단 유권자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 유권자의 표심이 민주당 대권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선거인단 얘기는 뒤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방금 이제 언급을 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비 경선 때와는 달리 이제 이 본경선에서는 선거인단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더 호남을 더 공략한다.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경선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됩니까? 일단 세 가지 대의원 투표가 있고요. 현장에서 투표를 하기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현장 투표를 하는 대의원 네.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인바운드 방식과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두 가지, 즉 ARS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선거인단, 즉 1차, 2차, 3차, 3차는 현재 모집 중인데요. 네. 1차에서 발표된 분들이 투표하는 1차 경선에서 네. 선거인단들이 전체적으로 투표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 세 선거인단들,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에서 얻은 득표를 합산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은 후보로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4, 5일 후에 결선 투표 진행하는 네. 그 룰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선거인단의 호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호남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힐 수도 있고, 박상철 부총장이 잠깐 언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조 경쟁이라고 그러죠. 일부 후보들의 이제 배우자들까지 지금 호남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후보들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호남 지역에 관한하는 절대적인 저는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호남의 유권자들이요, 후보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정책 비전도 굉장히 중시 여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동시에 후보자 배우자들의 어떤 활약이라든가 인품 이런 것들을 또 유심히 살펴본 것이 호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호남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이 그걸 이미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호남이라는 곳은 정말 당신 자신도 쳐다보지만은 과연 배우자는 어떤 인품을 가졌는가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곳이다. 이게 이제 호남의 그동안의 전통적으로 보면 또 그 활약을 열심히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 또 효과가 있어서 또 당선의 효과를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 어떤 배우자들이 활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 스케줄로 각 캠프에서 갖는 것이 사실 효과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저는 실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 교수께서는 이 좀 말씀에 좀 공감을 하시는 건지. 그럼요. 이런 선거에서 배우자 변수가 뭐 최고 10%, 아, 예. 뭐 최소 5%라고 이거 과학적으로 그걸 뭐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정도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 예. 캠페인도 그렇고 내용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도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비토가 되거나 비호감도가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중요한 네.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 뭐 5에서 10%를 좌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요. 오 대표는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데 실제 이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이제 지역에 와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좀 공을 들이고 내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지금 최근에 이 호남의 민심 혹시 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큰 대세가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후보가 어떤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 경쟁력을 상징한다면 유권자들이 또 하나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친화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친화력을 올리는데 후보의 부인들이나 가족 이런 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이 후보들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TV 토론을 굉장히 뭐 최대의 승부처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 이 후보들의 그 면면을 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TV 토론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그 경선 후보들 TV 토론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좀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는지 이 박상철 부총장부터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예, 그러시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마 내일도 제가 알기로 이 KBS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북 정책 갖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경선을 거쳐가지고 TV 토론을 갖다 수차례 거치면서
눈여겨 본다면 역시 두 분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역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입니다. 나머지 후보분들은 아직은 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합정 연행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 이재명의 그 경쟁이 저는 굉장히 그 격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네거티브 선거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서로 뭐 검증단을 설치하자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지만은 저는 두 분 간의 어떤 TV 토론은 경론을 벌일수록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죠. 한 몇 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에 붙어가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치열한 네거티브. 네. 뭐 이건 뭐 인신공격 이상의 흙탕물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오죽하면 그 당에서 검증단을 만들어가지고 검증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이 볼 땐 눈살 찌푸렸지만은 아 그래 누가 더 낫겠다 이런 것도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거티브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저는 국민들한테 뭐 호남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하게 대권 의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너무 예민하게 자꾸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바람차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TV 토론 앞으로도 뭐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민주당에서는 좀 열면서 유권자들의 좀 지지를 좀 선점하겠다 그렇게 보는데 오 대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뭐 후보들의 이제 면면을 좀 TV 토론을 통해서 봤는데 앞으로 누가 좀 선전할 것 같은지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누가 더 선전하느냐를 가리는 것은 좀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주인공은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의 네거티브 와중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사실이고 공격하는 쪽도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공격하는 쪽에서 합리적인 선택인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이 네거티브 와중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8월 10일자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지지자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이 지사로 지지를 전환하겠느냐는 의사를 물었을 때 53.5%만 전환하겠다. 정세균 지지자는 68.4%만 전환하겠다. 즉 이낙연 지지자의 46.5%, 정세균 지지자의 31.6%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탈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리서치뷰에서 7월 31일 조사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반대하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위는 추미애 후보였는데 민주당이 아닌 분들의 반대 의사가 강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15%였습니다. 그런데 2위가 이재명 후보였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는 20%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안티가 20%로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론조사는 상호 연결돼 있으면서 네거티브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큰 숙제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TV 토론 지켜보셨는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예비 경선 때 한 번 그리고 본 경선 첫 번째 토론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한테 너무 과열되지 않게 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박상철 교수님 얘기하신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치열할수록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다. 네. 경선이 밋밋하면 아무도 안 본다. 누가 재미없는 그걸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우선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고 뭐 공격도 뭐 얘기할 때 콕 집어서 확실하게 뭐 누구를 이낙연 후보를 공격할 때 이낙연 후보의 그 맥작을 콱 집어서 얘기하시고 방어할 때도 뭐 정면으로 방어하든지 아니면 살짝 비켜서 이렇게 주제를 돌려버리거나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과연 토론 잘하는 게 대통령 자질인가? 이 문제는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죠. 토론 잘하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아직은 뭐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보시면서 봐야 되는 거죠. 토론에서 어떤 뭐 물론 유심히 잘 보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드러나는 후보의 이제 품성, 도덕성, 인성 이런 것도 보겠지만 거기서 얼마든지 잘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론에서. 근데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인성, 품성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도 아까 박상청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솔직하게 드리면 결국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둘 싸움이라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의 어떤 토론에서 임하는 태도는 참 좀 솔직히 말해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격하는 자세 이거를 그대로 이제 다 반대로 보면 이낙연 후보는 공격을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네. 빙빙 돌아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음주운전 전력 이걸 공격하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공직자였던 그 성남시청에서 시장으로서 공직자가 부적격하다고 한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아니었느냐? 당신도 부적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빙빙빙빙 돌려서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제 음주운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면 네. 그거는 공격으로서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질문할 때도 극존칭을 씁니다. 이런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라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시면 조금 참 답답한데 지켜보는 제가 사회자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토론하실 때 제가 뭐 여기서 좀 조언을 드린다면 그런 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하시라. 그것이 무슨 본인이 얘기하는 품격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정중한 자세로서 분명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을 지적하면 그것이 품격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빙빙빙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연스럽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제 상호 견제 내지는 뭐 좀 도를 넘는 네거티브 얘기가 이제 좀 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걸 요즘에 뭐 명락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네거티브 좀 중단하겠다는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발언에 뭐 대척점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언했습니다만 사실 오늘까지 뭐 캠프 간에 오고 가는 설전을 보면 이 뭐 종지부를 찍기는 쉽지 않고 국지전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명락 대전의 이 수혜자는 지금 누구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 솔직히 얘기한다 이거 끝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막상 수혜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들이 그분들의 싸움 때문에 어부지리로 새로운 그 주자로 구상이 된다라는 것은 좀 현실감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네거티브라는 걸 보니까 그 뭐 이낙연 후보도 상당히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알려져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오고 또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문제인데 이 정권 재창출하는 특성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지지율을 약간만 유지를 해준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민의힘은 약간 불안정한데 불안정하면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보수적이고 윤석열 그분 자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다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의 기회는 좀 높아진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느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권의 속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서 결국에는 이 권력이라는 것을 재창출해야지만 권력을 잡아봤지 않습니까? 권력이 네. 나가면 어떤 낭패가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네거티브로 싸워가지고 끝장 볼 수 있는 길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아젠다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 정권 재창출하냐?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개성이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뭐 검증을 위장한 어떤 네거티브는 분명히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아젠다. 정말 그 주제를 토론을 이끌어가려. 뭐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아니면 기본금융은 금융, 아니면 신보수면 신보수 이런 식으로 정책 싸움을 해서 이제 그 자가 이끌어가면 소위 말해서 그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아젠다를 이제 끌고 간다는 건데 네. 그 싸움이 저는 앞으로 뭐 내일 당장에 토론회가 이제 있다니까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저는 이제 진검승부라고 봅니다. 네.
대선을 전체를 좀 관통할 만한 좀 키워드들이 앞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좀 들리는데요. 좀 호남의 여론 추이 좀 살펴보죠. 오승연 대표 어떻습니까? 그 예비 경선 거치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좀 지지율이 호남에서 이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 또는 반등하는 좀 모양새인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주춤한 것 같고 이재명 지사죠. 이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최근 6개월 여론조사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30% 내외의 지지율 1~2% 포인트 정도의 오차에 불과합니다.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낙연 후보의 경우도 14에서 최근에 23%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근데 그 이상 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정세균 후보가 한 5에서 6%,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에서 8% 정도이고 다수의 가장 많은 덩어리의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호남 민심, 네. 호남의 현재의 여론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호남 민심은 누구에게도 아직 흐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한 꼭 2달 정도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이 노동일 교수 앞으로 이 판세를 좀 뒤집거나 또는 이걸 흔들 만한 그 변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지금 현재까지 토론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토론회에서 뭔가 막 경천동지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깜짝 놀랄 무슨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그거는 네. 뭐 없다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능성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뭐 이재명, 이낙연, 뭐 또 이낙연, 이재명 이 후보 중에 누군가 엄청 큰 실수를 하거나 뭐 정말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대세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숨겨진 무슨 도덕성에 엄청난 하자가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한 현재의 대세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계속 토론이 이어지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밖에는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변수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숨겨진 무슨 네거티브 자료 이런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현재의 지지율 추이가 크게 변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역의 이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이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두 분 관계는 좀 약간 냉기류는 있는데 앞으로 결선에서 이제 과반수 없음에 결선 가게 되게 되면 혹시 이게 좀 성사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명이 출마했을 때는 그런 가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 같이 호남 분이어서 정세균과 이낙연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앞선 사람으로 단일화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본인들 스스로 그렸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아마 두 분 다 그 가능성은 이미 좀 멀어졌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후보들이 양자 대결 구도에 안 들어간 후보들은 자기 관리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봤을 때 단일화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당사자들의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기가 단일화되면 글로 간다. 마치 몇 달 전에 재보궐 선거 때 보면은 야권이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과정을 가면서 그런 극적인 것은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또 네거티브라는 것도요. 사실 역대 선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결정적으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 한 방이면 이명박 후보가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지나고 나니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를 전혀 못했어요. 결국에는 네. 대우나라든가 이 어줍지 않은 747 공약 갖고 밀려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이명박이라는 이해창 전 대통령도 아들 병역 비리가 아니고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를 끌고 나오면서 아젠다를 끌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변수라기보다도 정말 뭐 양자 대결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상당히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누가 진정한 정권 재창출의 진보 중의 계승자가 되느냐. 네. 거기에 걸맞는 뭔가 정책을 내놓고 끌고 가는 어떤 힘을 보여줬을 때 그게 저는 호남이라고 별게 있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든 전국이든 똑같은 저는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누가 정권 재창출에 가까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누가 더 많이 보여주냐가 하나의 작은 변수지. 네. 어떤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뭐 이런 특히 후보 단일화는 저는 볼 때는 산수 게임 될지 몰라도 정치라는 이 복잡한 세계에서는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재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수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 이낙연 후보가 23%고 정세균 후보가 1%입니다. 두 분 합해도 24%죠. 이재명 지사가 30%입니다. 즉 두 분이 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참 부족하고요. KSOI 최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30.4%고 이낙연 후보가 21%, 네. 정세균 후보 3%인데 두 분 합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누군가를 밀어줘야 된다면 이낙연 후보를 도와줘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거기에 밀어줄 이유가 없고 차라리 이재명 후보, 호남과 친문이라는 지지 기반이 더 필요한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주는 것이 그나마 공치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 현재의 국면에서 가장 큰 민주당 경선의 변수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우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봅니다. 네. 네거티브에 승자가 없다라는 우리 박상철 교수님 지적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근데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의 최대 과제는 민주당 내 현재 1위이고 이걸 위협할 특별한 변수가 없지만 여권 지지층 내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비토를 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네. 네거티브 국면이 그걸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본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이 좀 안배 차원에서도 좀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국민의힘도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좀 일정상을 보면 하나의 큰 분수령이 지난달 30일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전격 입당을 했는데 정작 이후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좀 추이를 보면 잠깐 초기에는 좀 반짝여서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잖아요. 이 입당 효과가 온데가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 말실수, 살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건지 먼저 노동일 교수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당연히 본인의 어떤 그 실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죠. 물론 이제 본인은 그것을 이제 해명을 하다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지만 정치에서 특히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이 정치인의 발언을 조명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길게 설명하면 그걸 다 설명 받아주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죠. 야마라고 핵심 예.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자꾸 놓치면서 핵심을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5분 정도 해야 알아듣겠다. 그건 정치인의 어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실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어야 이제 시너지가 날 텐데 당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오히려 외부에서 혼자 활동할 때보다 못한 그런 어떤 조직의 일원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특히 리더십이 불안하고 특히 이제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 예비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이유가 뭘까 의아할 정도로 계속 그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생각은 저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떤 그 관심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본인은 연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이슈의 중심에 서고 본인이 가운데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복합돼서 개인의 문제 또 네. 조직의 문제
그리고 대표의 문제, 어떤 리더십의 불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정권 교체를 바라던 민심들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권 재창출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윤석열 이제 후보라고 이야기하면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바깥에서 중도층을 좀 끌고 가는 그런 힘을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잠깐 컨벤션 효과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치 어떤 그 행태는 너무 초보적이거든요. 네. 우리 호남에 와서도 그냥 5.18 거기만 찾아가면 호남 사람이 아이고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단 말이죠. 뭐 호남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5.18 물론 중요하지만 호남 사람한테도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도 그 똑같은 행태를 했고 그리고 뭐 후쿠시마 발언이라든가 기타 뭐 120시간 일한다든가 뭐 페미니스트 발언 이거 보면은 이 보수적이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반문재인만 해가지고 즉 반사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중도를 확장하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수단이 윤석열 후보였는데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 힘을 그냥 잃게 만들어버려요. 또 들어간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들어온 사람에 대한 내부 정리도 참 잘못되어 있는 모습 이것들은 저는 정말 국민의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정권 개최가 눈앞에 온 것 같지만은 말이 뭐 수성이 어렵다 하지만은 수성보다는 이 성을 탈환하는 정권 개최가 더 힘들거든요. 네.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이 불안정하고 확장성이 없는 누가 중도층이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 안 해도 뭐 하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의 지금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 대표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애초에는 제3지대에서 좀 외연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호남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고 또 일부 지지 모임 내지는 그런 그룹들도 형성이 좀 됐지 않습니까? 또 일부 정치인들이 또 네네. 캠프로도 가고 그런데 이 전격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후에 좀 호남의 좀 반응이 좀 싸늘하다고 그럴까요? 안 그러면 좀 실망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호남 지지율 회복 가능할 건지.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제3지대 중도층의 지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경로와 명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월까지 제3지대에서 세력화를 한 이후에 뭐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라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었는데요. 어찌됐건 입당과 동시에 그런 경로와 어떤 명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빠진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줄기에서 빨리 탈출한 결과물일 수 있다. 네. 즉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처가와 관련된 리스크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 최근에 일일 일설화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지지율에서 실제로 이탈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 이건 민주당의 줄리 탈출이 가져온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상황을 보면 좀 녹록지 않잖아요. 뭐 14명의 대선 주자를 태운 뭐 이 경선 버스가 제대로 출발이나 할 수 있을런지 또 일각에서는 뭐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이제 탄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대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카메라 앞에 나왔고 자꾸 무슨 뭐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작품이 됐겠습니까? 본인은 뒤에서 치밀하게 구성을 해가지고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는 30대 대표로서 정말 신선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 평론가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뭐 하루에도 수십 군데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계속해서 서로 어떤 말을 낳는 거죠. 말이 언쟁을 낳고 그러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때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카메라 앞에 자꾸 얼쩡거리면서 카메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선이 지금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떤 것을 만들까 하고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는 그런 상황만 연출하고 있으니까 경선 버스가 제대로 출발할지도 참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제가 국민의힘 그걸 우려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야당이 출발을 해야 또 여당도 뭔가 또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려면 뭔가를 국민 앞에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긴장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그런 지리멸렬한 상황이면 여당도 긴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 리스크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 리스크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혹시 다른 또 위험 요인들 좀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건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직 안 건넌 것 같은데 건넜다 칩시다. 그럼 건넌 다음에 어떤 리더십이 나와야 되냐면 지지층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지지층, 즉 문재인 정부에 가 있는 지지층이 돌아와야 돼요. 물론 부동산 그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당이 보다 이렇게 확장적이고 이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 후보들이 벌써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합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합당이 과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동연 저는 뭐 이렇게 그 정부 인사가 나가서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런 국민들을 볼 때 제3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 잘했어요. 대표가 과연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영입하는데 역할을 하는 건 그게 필요한데 저는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이 확장 내지는 오픈 개방 쪽으로 가지 못하고 경선을 다가오면서부터 오히려 움츠러드는 모습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뭐 필요하면은 야권에서 영입도 해야 된다는데 본인은 최근 언론에 밝힌 것 보면 한국판 마크롱을 꿈꾸겠다. 이게 제3지대에서 좀 신당을 창당해서 대통령 도전하겠다고 보이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승훈 대표? 일단 신당을 창당할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이지 실제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시대전환을 비롯해서 민생당까지 합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 규모로 아마 대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좀 더 많은 정치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이번 대선만을 염두에 두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까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선 레이스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서론이 그대로 굳어질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인데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본인이 지금 뭐 캠프를 구성하면서 많은 그 인사들을 영입하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거기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봐왔던 그런 사람들 모여드는 것인데 뭐 그런 캠프가 많이 모인다 그랬고 당내 경선에서야 뭐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당원들의 설득하는 데는 네. 그러나 뭐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뭔가 지금 새롭게 완전히 뭐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뭐 정치인 어법도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일 하루에 분명히 핵심적인 단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또 되겠습니까? 자꾸 뭔가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설명하는 그런 걸 거치다 보면 또 뭔가 자꾸 설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걸 안 하면 또 언론 노출이 안 되니까 결국 또 지지율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석열 그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네. 그것을 노리고 또 기존의 어떤 그 이른바 터줏대감들 특히 뭐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이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계속해서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홍준표 후보로서는 당연히 본인의 지지를 올리는데 뭐 유효한 그런 것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아마 외부에서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함께 얼른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고 네. 그걸 가지고서 국민의힘과 뭐 합당을 하든 뭐 연대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또 뭐 8월 2일 날 입당한다 그걸 흘리니까 에이 뭐 모르겠다 하고 7월 30일 날 갑자기 그냥 뭐 기습 전격 입당해버리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정치력에서도 조금 의문이 든다. 그래서 노 교수 그런 점도 얘기를 좀 있는 것 정리해보자면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좀 비교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도 40%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역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지지율 이 정도면 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권 재창출의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또는 내년까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겠냐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나 여러 가지 악재도 있는데 하는데 이 부분 좀 간단히 좀 언급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청와대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8개월, 9개월 되죠? 네, 그 정도 되죠. 지지율이 41%는 이건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럼 누군지 알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나머지 대통령들이 뭐 6%, 5%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비교가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단임제 대통령 뽑는 것은 과거에 대한 심판, 회고 투표가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이 소위 말해서 전망 투표라고 그러죠. 네. 문재인 대통령 보고 투표를 하면은 아마 정권 재창출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41%니까 도움은 크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의존함이 독약이 됩니다. 네. 정말 국민들을 볼 때 그래 이 정도면 정권 재창출한 것이 보다 더 안정스러워. 괜히 국민의힘한테 정권 교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이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지지율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지지율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선거를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라 과거의 심판을 동시에 받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이 지지율은 그래도 뭐 지지율이 낮은 것보다는 여권 주자들한테 큰 힘이 되죠. 네.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해야지 청와대에서 역시 여든 야든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41%가 뭐 비토를 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로 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뭐 대선 전망을 좀 해보는 걸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제 초유의 상황에서 이번 대선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의 좀 화두 또 공약, 정책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 부상이 좀 될까요? 토론 그 여권의 이제 그 토론을 계속 봐도 예. 특별하게 정말 국민들이 뭔가 저 정도면 뭐 찍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또 화두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뭐 흔히 뭐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과거 무슨 뭐 정말 뭐 747 뭐 이런 것들처럼 확 뛰어드는 그런 것들도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느냐, 득세하느냐, 네. 정권 재창출론이 득세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4.7 재보궐선거 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하는데 여권 후보들이 이제 본인들이 정말 원팀을 이룰 수 있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이 선거는 상대적이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권 재창출론이 훨씬 더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건 다른 정책이고 뭐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구도가 뒤집힐 것인지 그게 제일 큰 어떤 앞으로의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승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대선은 지난 19대 대선처럼 안철수 후보와 같은 강력한 제3후보가 없이 치러지는 1대1 구도, 사실상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고민은 아마도 문재인 현 대통령의 지지율 41%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합당 뭐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 이후에 뭐 시대조남, 민생당과 같은 중도 정당과의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당 내에서 서로 간의 어떤 적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외연 확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세력화를 완성하는 것 이게 아마 앞으로 남겨진 민주당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상철 부총장도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막 지역주의 갖고 크게 영원함이 쌓았는데 그게 약간 희석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통합 화합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성별, 이념 모든 부분마다 충돌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또 정부한테는 요구한 게 많아요. 국가에서 뭘 해주라.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것도 특이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또 국가에 요구하지만 또 국가가 내를 자유를 갖다가 나에 대한 간섭은 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오순정 교수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1대1 구도가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을 어떻게 설득을 잘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개혁을 해낼 수 있다. 나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그 능력을 갖춘 자가 국민들의 눈에 저는 확 다가간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선거는 정말 이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망적인 투표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대선에 몇 차례 변곡점이 있을 때 또 세 분 또 많은 얘기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남마처럼 얽힌 대전 정국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 마음이 조급한 후보들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아마 시간은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여유를 갖고 대선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으니까요. 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유권자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 패널 오늘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